네, 안녕하십니까. 홍길청 박사와 함께하는 국제와 미래로 가는 싱클로드, 손에 잡히는 경제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조부모와 손주들이 함께 이 경제문화를 주제로 생각해 보는 조선 경제문화 산책이라는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다룰 제목은 전쟁과 상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로마 군대가 진격을 해서 영국의 런던을 점령을 했죠.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따라서 런던으로 온 사람들이 바로 로마 상인들입니다. 런던에 여행을 가 보시면은 그 테임즈 강가 주변에 시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지하철역 이름도 뱅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동네가 이제 당시 로마 상인들이 자리를 잡았던 터입니다. 네. 또 하나는 오늘날 그 런던 금융가 중심지에 그 보면은 옛날에 이제 자유를 줬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로마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은 요 지역만큼은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해라 해서 그 오늘날 이 시장 경제의 출발지가 됐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라시아 전역에 가보시면 이제 오아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아시스를 동서로 연결하면서 오아시스 도시국가를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실크로드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고대부터 했으니까 오래된 얘기죠. 둘 다 2000년쯤이 지난 얘기들입니다만은 이 동서교역의 거래를 발달시켜 왔던 그 실크로드 상인들이 보통 그 사막에서 2, 3일 간격으로 오아시스를 찾아내고 거기에 이제 성곽도시 형태로 해서 오아시스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 낙타 걸음으로 2, 3일 정도 거리에 만든 이유는 낙타가 이제 등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큰 캐러반을 이루며 지나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물을 먹고 다음 물을 참을 수 있는 기간이 2, 3일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성곽도시, 오아시스 성곽도시들이 전쟁도 막아내고 또 상업활동도 하는 기지가 돼서 그 지역을 성곽도시라고 합니다. 월드시티라고 하는데 요새 그 뉴욕에 여행을 가보시면 맨하튼 아래쪽에 가장 비싸기도 하고 또 금융거래의 중심지 지역 월스트리트, 바로 그 월도 그 성곽하는 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네덜란드 사람 상인들이 만든 담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는 그 전쟁과 상인에 관해서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빨리 끝이 나야 되고 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복구 사업이나 또 전쟁 이후에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나 하는 구상을 하는 그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죠.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미군들이 주둔한 이후로 독일과 일본의 경제 활동은 미국 경제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보면은 전쟁과 상인의 어떤 운명적인 고리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해보시면 아지만 이 전쟁이 나면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나도 주식 거래는 또 계속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완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종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 주식시장이 활발한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는 전쟁 리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경제 실력에 비하여 우리 주가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현재 이 터무니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아주 고통에 빠뜨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처음엔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주가는 그런 대로 돌아가는 편입니다.
러시아 증시가 뭐 주가 자체를 보면은 그때 침공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뭐 절반 이하로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사이 지금 제가 이 방송을 8월 29일 날 합니다만은 요즘 시세로 보면은 그때 2020 올해 2월 말보다는 한 반쯤은 회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놓고 보면은 과연 주식 투자 같은 경제 활동이 이 정의나 뭐 선의 기재와는 좀 거리가 있는 활동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착잡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과 연관해서 돈을 번 사례 그러면 뭐 우리 한국 전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시에 그 주력 사업으로 밀가루, 설탕, 비료 이런 거를 만든 다룬 수입을 해서 팔고 뭐 가공을 해서 판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그룹인데 오늘 저렇게 발전하는 그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또 뭐 치약이다 비누다 해서 여러 생필품들을 만들어서 전후생활에 공급한 LG그룹, 네, 옛날에는 럭키라고 했죠. 네, 뭐 라디오를 만들던 금성사가 합쳐서 LG가 됐습니다만은 이 그룹도 사실은 그런 셈이고요. 또 전쟁 이후에 저 건설을 주로 많이 했던 현대그룹 이것도 그런 셈이고 또 화약과 전쟁 물자를 주로 만들었던 한화그룹이나 옷감을 주로 만들었던 SK그룹도 사실은 그런 반열의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날 장기 자산을 많이 편입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전 세계 시장의 주식시장에서의 전쟁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만일 이렇게 일상적으로 등장을 한다면 이건 정말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그 안전한 시장이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는 금융거래가 믿을 만한 거다 이런 전제로 만든 것들이 예를 들면 인덱스라든가 뭐 펀드 이런 것들이고 파생거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만일에 역사처럼 이렇게 전쟁이 무시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상품으로서의 존재 가치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평화가 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뭐 ETF다 뮤추얼 펀드다 뭐 이런 연기금 운용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른바 그 위험시장에 돈을 던지고 그것을 규격화된 안전상품으로 이렇게 저치환시킨 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교황께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셨습니까? 네.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시던데 교황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뭐 역사를 뚫어 보는 현인들이 시각이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각국이 전쟁터를 들락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 거래는 계속 돼야 되는데 외환 거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래의 위험 자산 시장의 성격으로 더 그 냉정하게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만일에 유동적이고 전쟁이라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런 금융이나 외환이나 파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실물 아니겠습니까? 실제 필요한 물자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쟁이 겪어지거나 지나고 나면 가장 큰 그림자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실물이 귀하고 실물값이 또 올라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새로 취임한 정부가 쩔쩔매고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뭐 국내 정치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이 대중적이고 안정적인 집합투자 상품을이라고 하는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드신 분은 아주 위대한 투자가이죠. 존 보글이라고 미국 분입니다만 이분이 이걸 언제 만들었느냐?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동서양쪽 진영 사이에 프랑스 말로 데탕트라고 하는 화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핑퐁 외교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십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유시장과 무역도 하고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이죠. 네, 페레스토이카 그래서 이제 구소련 연방을 해체한 것도 바로 데탕트 바람 때문입니다. 이 데탕트 바람을 타고 앞으로 장기간 지구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존 보글이
1980년대 초에 인덱스 펀드, 간접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또 시장 평균 수익률 상품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시장에 출시를 해서 아주 큰 반향을 얻었죠. 뭐 사실 지금까지 효과가 컸고 또 전복을도 높게 칭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관련해서 보면 이 자연 상품 뭐 예컨대 금속이다, 에너지다, 곡물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거래하는 거를 상품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이게 이제 시카고에서 처음 문을 열었는데 1948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체제된 이후에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이 각종 자연 상품들의 값들이 뭐 엄청나게 뛰니까 이게 늘 필요한 원료로 써야 되거나 에너지를 써야 되거나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고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걸 안정시켜 보자 해서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금융도 그랬습니다. 뭐 외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불확실성을 줄여보자 이러면서 이제 금융 외환 거래, 선물 거래도 1972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시동이 걸렸죠. 왜냐하면 당시 미국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잘 아시는 건 닉슨 덕트린이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 달러를 가지고 미국을 찾아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그 유명한 불태한 정책을 쓰면서 돈이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회의만 하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달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오늘날 외환 선물 거래 시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 스왑이다, 옵션이다, 뭐 사모펀드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이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거의 가라앉은 19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전쟁의 위험이 현저히 사라진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뭐 이 선물 거래다, 뭐 예컨대 각종 파생 상품이다, 집합차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뭐 연금 시장도 여기다가 자산을 맡기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상황이 송두리째 돌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쟁이 지금 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만약 그럴 때 전쟁이 날 경우에 금융시장이나 선물거래 이런 것들은 무슨 해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손에 만질 수 있는 자원, 물자, 상품, 실제 물건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소중해지는 건데 문제는 만일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면 서민이나 젊은이들이 가장 어려워지게 됩니다. 서민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 가진 게 이제 노동력이나 전문 지식이나 문화 역량 이런 것들이 주로 서민들이나 젊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이걸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은. 그럼 결국 필요한 실물을 식량이든 에너지든 뭐 집이든 자동차든 실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요즘 이제 미국의 고위층들이 한국이다, 대만이다, 일본이다 해서 뭐 중국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미국이 꼭 만들어야 하는 실물 생산의 핵심 요소가 현재 당장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대만에 있고, 일본에 있고. 물론 결국 미래에는 미국이 이제 이 교훈을 바탕으로 자국 안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자, 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시국과 시류가 흐를 때의 경제 문화 감각은 특히 젊은이나 또 조금 서민층의 대중적 입장에 있는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미래 자손들에게 상인의식이 좀 높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사농공상, 그래서 상인을 맨 뒤로 봤죠. 공업하고 상업하고 하는 분들을. 이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린 정주민족다운 문화 품격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 세계 5위권의 국제적인 상공업 국가입니다.
상업도 잘하고 공업도 잘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한데 국가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개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 상공업적인 국제적인 활동은 주로 대기업 오너 가족이나 중소기업 또 주인들 또 상공인들이 주로 하고 있지, 대부분 가정은 이곳에 가서도 근로자나 또는 소비자로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상 근로자나 소비자 가정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정부를 붙들고 살아가는 대책을 요구하거나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정부도 결국은 이 상공인 사업가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든 세금이든 말씀이죠. 또 물가든. 이 집집마다 어려서 자녀들한테 뭐 예금도 시키고 주식을 하라고 훈련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따라서 이 전쟁과 상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을 놓고 본다면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상업을 익히고 공업이나 물류나 시장과의 거래를 직접 이해하고 체험하는 훈련이 참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 상인의 덕목 또 공업을 하는 사람의 이치, 이런 것들을 꼭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고로 상공업이란 근면해야 합니다. 또 정직해야 합니다. 또 신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늘 혁신과 변화에 능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서 배우기보다는 부모가 문화지식으로 도와줘야 하고, 또 우리 조부모들이 본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퇴직하신 후에 뭐 수고도 하셨으니까 자연도 좀 가서 살아보고 여행도 가보시고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고 하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평생 일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쟁과 상인의 교훈을 생각한다면, 자녀나 손주들의 손을 잡고 시장이나 기업이나 사업체나 산업 현장을 견학하는 것도 이제 저는 조선 경제 문화 행사로 가정교육에 꼭 좀 권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산업 시찰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이제 조부모가 또 부모님이 가는 거면 자녀와 손주들하고 산업 시찰도 가시고 시장 체험도 하시고 말씀이죠. 이제 바람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의 농토라든가 또 지방의 가을의 전통시장은 그 여름 내내 수고한 농민들, 어민들의 수고와 결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지금 오늘의 고물가에 대한 그 어두운 그림자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현장 학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가을에 손주들과 또 자녀들과 가을의 농토, 또 바닷가의 어촌, 또 지방의 전통시장 한번 경제문화 산책으로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엄길청 박사의 싱크로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